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태가 시작되었던 때로부터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강제 하야를 주장하던 그 국면으로부터는 일정 정도 우리가 방어를 해낸 것으로 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날치기 탄핵 소추 의결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 자체가 국회를 둘러싼 군중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겁박당하고 그 의결 자체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과연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 선동 탄핵이라는 말을 듣고 있을 정도의 탄핵 의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애국 세력의 힘이 모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그런 측면도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에서 압살롬 난을 피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치라고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가도록 놓아두어버리고 모략군 아이도벨이 자살해 버렸습니다. 마치 그들은 때를 놓친 것과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한창 그 촛불의 힘으로 강제 하야시켜 버렸다면 그들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겠지만 애국 세력은 잘 저항했고 그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다윗이 돌아오려면 많은 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마하나임 요새처럼 요새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결전이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결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승리하려면 우리가 그 지피지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도 지피지기가 부족하다는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피지기에서 먼저 새누리당에서 보듯이 무엇을 박 대통령이 상징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여실히 부족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1차 세미나에서도 봤듯이 박 대통령은 어떤 경로를 거쳐왔건 지금 이르러서는 자유통일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고 강력한 공격에 노출되고 집중되게 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통일 세력대에 그를 말살하려는 세력의 두 결전은 이미 70여 년 건국때부터 한반도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국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천우신조로 우리 국제적인 환경이 유리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때와 굉장히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좌우 합작파도 많아지고 굉장히 위축되는 듯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분명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통일 세력이 자기 자신을 뚜렷이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탄핵 소추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서 우선 끝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증거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탄핵 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목록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 목록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을 특히 1번 공소장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검찰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 적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도 없고 대통령의 반론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범 적시입니다. 그러한 대통령을 그렇게 공범 적시한 공소장 외에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공소장이고 그 밑으로는 의미 없는 결정문과 판결문, 사실 증거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사안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회의록, 담화문 등을 떠나서 실제로 7번부터 밑으로 보면 전부 기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는 증거 목록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자기가 고발자고 자기가 소추자고 자기가 재판관이고 이 3역을 모두 겸하고 있는 초유의 생각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문단으로 와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안의 본체는 소추 사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뒷부분 한번 보시면 탄핵 소추안의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안의 목차인데요. 이 목차에 보면 크게 헌법 위배 행위가 있고 법률 위배 행위가 있고 세 번째 목차로 중대성의 문제,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네 번째 그래서 탄핵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헌법 위배 행위라는 것으로 5가지 항목을 들고 법률 위배 행위라는 것으로 4가지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탄핵 소추안을 보면 그 각각 항목에 대해서 뭐 헌법 몇 조를 위배했다, 몇 조를 위배했다, 법률 무엇을 뭐 적용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 소추 사유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관계에 해당되는 사유 부분입니다. 그 사유 부분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 등 위배해놓고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은 어디에 나오냐면 법률 위배 행위의 라 부분에 보면 공무상 그 비밀누설 관련 범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될 때 즉 소추 사유가 이 공무상 비밀누설이 그럼 2개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추 사유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소추 사유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헌법도 적용하고 법률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 소추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느냐? 헌법재판소는 그 소추 사유에 구속될 뿐 법조 적용이라든지 체계에 대해서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뭐 47건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 올린 소추 사유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또 그것의 법률적 평가는 이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용하는 법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구성하는 체계는 소추안에 구속받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점은 소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올린 탄핵 소추안의 소추 사유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 보신 목차로 보면 소추 사유가 굉장히 복잡하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추 사유를 제가 조금 재배치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정리해 보면 임의적으로 요약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 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을 재편해 보면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 3부분은 뭐냐 하면 국정농단 부분, 그리고 뇌물죄 부분, 그리고 세월호 부분 이렇게 3가지 종류 정도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국정농단이라는 틀로 묶어놓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거기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최순실 씨가 관련되는 어떤 광고 수주 등의 특혜,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 조치가 있었다라는 특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화관광체육부에 거의 국한되는 몇 명에 대한 인사 개입, 그래서 인사 개입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되는 태블릿 PC가 등장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 이렇게 국정농단이라는 부분도 크게 다시 보면 한 3가지 영역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답니다. 네. 이것이 소추 사유의 그 골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농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3가지를 보면 측근 비리에 가깝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 특혜 조치들이라든지 그 일부의 인사 그 영향력이나 일부의 추천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3번째 몇 개의 연설문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모아보아도 어떤 전형적으로 우리 각 정권마다 있었던 측근 비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 태블릿 PC부터 출발해서 온갖 가지 그 의혹으로 부풀리면서 그런 부분을 마치 최순실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박 대통령이 조종되는 듯한 국정농단이라는 틀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농단이라는 틀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바로 그 괴 태블릿 PC입니다. 입수 경위조차 혼란스럽고 불분명한 그 괴 태블릿 PC가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데스크 PC인 것처럼 보도했다가 그 뒤에 또 태블릿 PC라고 하면서 또 개통자는 김한수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관되게 계속해서 최순실 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태블릿 PC가 이제 와서는 JTBC는 별로 중요치 않고 세월호부터 탄핵이 비롯됐다는 또 궤변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 보도를 확인해 보면 거의 20여일을 태블릿 PC의 이 문건 하나 저 문건 하나 끄집어내면서 그 보도로 일관했던 내용을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라는 것이 그토록 큰 증거로 걸려 있는데 막상 확인하셨다시피 탄핵 소추 의결 안에서 증거 목록으로 떳떳이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은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조차도 이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간단한 기기의 시리얼 넘버, 기기 넘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조차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 거 맞지라는 거의 자백 강요에 가까운 말만 이 긴 2달여 기간 이상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다행히 인간의 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12월 7일 고영태의 청문회 증언입니다. 고영태는 오히려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에서 영웅으로 떠받들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등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 대통령을 도와줄 말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인데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최순실 씨로부터 태블릿 PC를 하나 받았다가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텅 빈 PC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때까지 이 증언이 나오기까지는 한 번도 이 PC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영태의 증언이 나오자 여러 애국 시민들이 PC가 2대 있다는 것을 갑자기 알고 와글와글해지자 연합뉴스를 통해서 익명의 검찰 관계자가 2대 있는 거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곧 TV조선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2대가 아니라 1대라는 취지로 또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말을 하면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공식 발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 커멘트입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검찰이 나와서 말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고영태가 증언한 이 2대의 태블릿 PC 중 거의 진본으로 여겨지는 PC 그리고 이름으로서는 김한수를 극히 피합니다. 절대 김한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이틀 뒤 예정되어 있던 청문회에서도 지금 거의 주거불명이라고 불출석이 거의 예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국 세력은 김한수가 출석하면 상당히 국회의원을 통해서 물어본다는 계획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거의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네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가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수 경위의 범죄성과 자 범죄성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은 제가 이 고발장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 고발장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심수미 기자와 JTBC 기자입니다. 심수미 기자와 그 취재팀 같이 갔다는 사람들 이름을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성명불상자 같이 갔다는 사람들을 절도죄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 절도죄냐면 12월 8일 날 JTBC가 입수 경위를 다시 한번 해명하겠다라면서 전 국민 앞에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에서 그 보도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전히 어떻게 보도했냐면 누군가 훔쳐갈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이것이 심수미 기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2번 갔다고 말하는데요. 10월 18일 날 갔을 때 태블릿 PC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 훔쳐갈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날 가서 가져오는데 그 다음 중간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태블릿을 가져와서 복사를 한 뒤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틀 뒤 20일에
사무실로 가져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조금 놀랄 정도예요. 이 간단한 그 절도죄라는 데 대한 의식이 이렇게 없을까? 지금 보시면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가면 훔쳐간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가면 훔쳐간다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고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를 거쳐서 공모했다는 것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가져와서 가져온다는 것은 훔쳐온다는 것입니다. 소유자의 허락도 없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가서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는. 이렇게 방송에서 다 자인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인 내용으로 조금 따듬어서 뭐 여러 가지 등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붙여서 완성된 고소장인데 뭐만 비어 있냐면 고발인과 경찰서만 비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만인 고발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뭐 여러 사람을 모아서 고발하기보다 이것을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PDF로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애국 시민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 고발인으로 이렇게 성함을 적으시고 주소, 연락처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에 해당하는 경찰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직접 가서 내셔도 됩니다. 뒤에 서명하고 도장 찍은 다음 혹은 서명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는 제출하시는 겁니다. 제출하신 뒤에 하나 더 기하실 수 있다면 확인하는 겁니다. 그 경찰서를 좀 귀찮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거 냈는데 그 어떻게 되어 가냐. 이렇게 전국의 경찰서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사건 번호가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사건 번호가 10,000개 부여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같은 검찰에 이 고발장을 내는 것은 상당히 뭐 또 파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찰은 검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들도 이때까지 늘 있습니다.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문제를 둘러싸고. 그래서 애국 경찰들이 곳곳에 존재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수는 고발장이 올라가면 검찰 쪽으로 수사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가 안 내려오면 사실은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애국 경찰이 존재하면 오히려 검사를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올렸는데 왜 수사 지휘를 안 내려주십니까? 애국 시민들은 그 부분을 적극 독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단계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가장 명백하고 어떻게 보면 작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수미 기자 등에 대한 절도죄 고발, 이게 출발이라면 두 번째는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직무유기죄 고발. 그게 뭐냐 하면 고영태는 청문회에 나와서 2대를 냈다고 했는데 그럼 고영태가 위증한 것이라는 그 저쪽 언론들의 보도가 파다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 증인은 특별합니다. 법률상 위증을 하면 본회의 혹은 위원회가 그를 위증죄로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임의사항이 아니라 법률에서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가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영태가 위증했거나 아니면은 고영태는 PC를 냈는데 PC를 2개 들고서 고영태가 낸 PC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은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증거 은닉이거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죄 하나는 성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국 시민분들은 두 번째 단계로는 제가 생각할 때 문안은 계속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직무유기죄, 고영태 PC를 받은 검찰 관계자 누군가는 직무유기거나 증거 은닉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김한수 씨입니다. 지금 거의 잠수를 타고 있는 듯한 김한수 씨. 이 이름으로 태블릿 PC가 개통됐고 카카오톡이 그 사람 이름으로 다 개설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 사람 PC일 것이 거의 분명한데 지금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김한수 씨가 자기의 어떤 위조라든지 자기의 PC를 가지고 이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타 많은 증거들은
또 다른 그 분들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올려서 같이 김한수 씨에 대해서 증거 위조죄 혐의가 있다는 부분이 한 3단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간다면 네 번째는 이제 증거 위조라든지 모해 증거 위조 조금 더 센 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JTBC의 사장급이나 또 검찰의 어떤 유력 그 간부급이 관련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좀 더 4단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센 부분이 이제 내란죄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선언적으로 그 가장 끝부분에서 애국단체들에서 먼저 어떤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앞단계 부분들에서 저는 그 풀뿌리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그 이것이 그 위법 수집 증거라는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적으로 획득된 증거 또 이것이 영장과 관계없이 검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나름 어떻게 보면 그 만약에 모종의 어떤 그 음모라든지 만약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나름 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임의 제출받는 식으로 방송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식으로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의 제출 받으면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순순히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임의 제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입수가 됐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 그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묻는다면 JTBC는 지금 절도했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우리는 그 경위조차도 조금 의심스럽지만 자기가 적어도 변명하기로는 그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임의 제출받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끝에는 임의 제출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앞단계가 범죄 행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라는 그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영장이라는 부분, 압수할 때 영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좀 권위주의 어떤 정부 단계에서 그 영장 없는 여러 가지 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87년 개정 헌법에서는 법률 단계가 아니라 아예 너무너무 그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직접 넣어버렸습니다. 헌법 12조 3항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많이 강조되었던 적법 절차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2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법 절차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 이게 없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기만 하면 정당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여도 만약 앞에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영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굉장히 정당해야만 영장은 정당한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빌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 그 헌법 영장주의와 또 형사소송법상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영미에서 발달한 아주 선진 법리입니다만 우리 법에 다 받아들여졌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위법 수집된 증거로는 사람을 기소할 수도 없고 벌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용될 여지도 많고 선진 문명 국가가 취해야 될 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국은 심지어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람을 벌 줄 수 없다고 해서 유명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사람 붙잡으면 경찰이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뭐 묵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 다 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하는. 자, 그런 원칙들이 그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걸려있는 사태에서 다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일개 극악범, 심지어는 명백한 간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처럼 발전시키려고 했던 적법 절차 민주주의가 헌법 질서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어이없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되지 못했습니까? 언로가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우리 풀뿌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대한 시민운동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한 문명을 따르는 운동입니다. 저들은 이미 지나간 광장의 외침, 군중주의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선진한 문명을 실현하고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적법 절차를 무시하였느냐? 왜 영장주의를 무시하였느냐? 왜 위법하게 범죄 행위로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모든 과정의 출발로 삼아버렸느냐?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설명드릴 것은 독수독가의 원칙이라는 것도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의 법칙에서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위법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파생해서 다시 증거를 또 모으면 그것은 동나무의 동열매라는 법리로 뒤에 것도 위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 앞에 걸 위법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모아서 앞에 것만 없애고 뒤에 것으로 다 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관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모든 일들에서 출발은 검찰의 JTBC가 태블릿 PC라는 등 등등 하면서 그걸 낸 것으로부터 검찰의 이 모든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걸 내기 전에 정호성을 불렀습니까? 그걸 내기 전에 어떤 이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블릿 PC에 기반해서 모든 추궁도 이루어졌고 모든 다른 증거 수집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을 따라가면 뒤에 모든 증거들도 다 상당 부분 다 위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탄핵 소추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 국정농단이라는 이 탄핵 소추안을 떠받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결국은 위법 수집된 증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어떤 시민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시민들의 외침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느냐,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영태의 증언도 결국 국정조사 속에서 나왔는데, 검찰 혹은 검찰의 그 연장선에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따라서 그나마 고영태의 증언처럼 국정조사 부분이 상당히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과연 우리가 국정조사가 될 수 있을까?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4분의 1이면 발의됩니다. 재적수의 4분의 1만 발의하면 국정조사안이 발의됩니다. 물론 가결은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우선 발의를 위해서 지금 너무나 무력하고 또 딴 마음으로 가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은 이 괴 태블릿 PC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발의된 국정조사안에 야당이 전면적으로 거부해서 과반 통과를 못 시킨다면 그것은 다시 애국시민의 함성으로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떳떳하다면 왜 국정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건가. 예. 그래서 문제가 된 태블릿 PC를 국정조사의 단에 세우고 그래서 적법 절차 문명국가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